2024년 봄, 따스한 햇살이 김영희 여사 73세의 70번째 생일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죠. 73년 인생에 처음으로 남편 동식 씨가 건넨 꽃다발. 새빨간 장미는 영희 씨의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를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듯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꽃다발을 품에 안고 향긋한 장미향을 맡으니 지난 세월의 고단함마저 잠시나마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생일. 그 특별함은 아들 성우와 며느리 미나,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까지 모두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영희 씨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북적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생일상 준비를 하며 온 집안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나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하고 불편한 표정을 영희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발견한 듯한 불쾌감이 역력했죠. 미나는 집 전체를 훑어보는 듯한 시선으로 낡은 한옥의 석가래와 빛바랜 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진짜 낡았네. 너무 낡았어. 그 한마디가 영희 씨의 마음 한구석을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오랜만에 멀리서 찾아온 귀한 손님들이었기에 어쩌면 미나는 그저 솔직한 감상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영희 씨는 애써 미소 지으며 며느리와 손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얼거림은 영희 씨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은 영희 씨가 직접 농사지은 유기농 채소들과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손맛으로 만든 정성 가득한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된장찌개는 구수하고 나물 반찬은 향긋했으며 갓 지은 밥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고향의 깊은 맛과 손수 차린 건강한 밥상을 손자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어 영희 씨는 아침부터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젓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않은 채 마치 음식에서 벌레라도 나온 것처럼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밥상 위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어보더니 결국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시골 음식은 정말 못 먹겠어요. 너무 짜고 기름져요. 어머님, 이런 음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마치 지저분한 것을 본 듯한 미나의 표정과 거침없는 비판적인 말은 영희 씨의 얼굴에 애써 지었던 미소를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영희 씨의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영희 씨는 꾹 참았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속으로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날카로운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미나는 대놓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정말 수리가 필요하겠어요. 화장실도 너무 낡았고 주방도 너무 비좁아서 요리하기 힘들겠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세요? 마치 영희 씨의 삶 전체를 비웃는 듯한 미나의 말투는 영희 씨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급기야 현관을 나서려던 미나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영희 씨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으며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영희 씨의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생 돈 없는 거지였으면서 이런 집에서 살면서 대접은 받고 싶나 보네요.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영희 씨의 머리를 내리쳤고 73년간 쌓아온 모든 삶의 무게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섬뜩한 비수와 같았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건넨 그 귀한 꽃다발은 그 순간 산산조각이 나듯이 들어버렸고 아들 성우를 48년 동안 키우며 겪었던 모든 희생과 고통 그리고 헌신은 거지라는 한마디로 처참하게 부정당했습니다. 영희 씨는 멍하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미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맴돌았고 눈앞은 아득해졌습니다. 밤새도록 영희 씨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보려 애썼지만 미나의 비수 같은 말이 귓가에 맴돌아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서러움, 분노, 그리고 깊은 모욕감 온갖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영희 씨의 마음 속에서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 속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모욕적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듯한 잊고 싶었던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 피를 흘리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까지 아프고 익숙하게 느껴질까? 영희 씨는 고통 속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 밤, 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 속을 헤매었습니다. 미나의 말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영희 씨의 오랜 상처를 다시금 후벼 파는 잔인한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영희 씨는 여전히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잔잔하면서도 깊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입맛도 없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고 잠도 설쳐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습니다. 그때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들 성우였습니다. 엄마, 미나가 정말 죄송해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가 옆에 있어서 바로 말릴 수가 없었어요. 미나도 갑자기 감기 기운이 심해져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온대요.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하네요. 나중에 꼭 찾아뵙고 사과드릴 거예요. 성우의 목소리는 변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을 읽는 듯 진정성 없는 변명들이 영희 씨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미나의 사과는 감기, 바쁜 일정 등 온갖 핑계로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마치 영희 씨가 그저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인 양, 혹은 그녀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명백하게 자신의 아내 편을 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희 씨의 마음은 또 한 번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며느리의 모욕보다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성우의 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해진 레퍼토리처럼 그의 대화는 항상 돈 이야기로 귀결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서울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올랐어. 우리도 이제 전세살이 그만하고 내 집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그는 한숨을 쉬며 부동산 시세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애들 학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 좋은 학원에 보내야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할 텐데 매달 들어가는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야. 자식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며 은근히 영희 씨의 재정적인 도움을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번에 신형차가 나왔던데 지금 타는 차가 너무 낡아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 엄마,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들은 매번 이렇게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의 말에서 묘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48년간 아들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아들에게는 그저 ATM처럼 느껴졌던 것은 아닐까? 아들은 자신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그저 돈으로만 평가하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도구로만 보고 있었던 것일까? 그 깨달음은 영희 씨의 가슴을 찢어놓는 듯한 날카로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단어가 비수가 되어 영희 씨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영희 씨의 마음이 객관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의 껍질을 벗고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냉정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행동에서 더 이상 진정한 사랑이나 깊은 존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만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차가운 의도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을 미워할 수 없는 모순적인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했습니다. 이 냉정함과 며느리의 모욕,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반복되는 역사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고통이 아들을 통해 다시 재현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냉정함과 며느리의 모욕이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그 뒤에 숨겨진 더 오래된, 더 깊은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영희 씨의 혼란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잠 못 이루고 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미나의 비수 같은 말, 성우의 냉담한 태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듯한 과거의 그림자들이 그녀의 정신을 잠식하는 듯했습니다. 불현듯 옷장 맨 아래칸에 놓인 낡은 보따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기다려온 것처럼 그 보따리는 영희 씨의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70년을 함께한 듯한 그 보따리 안에는 영희 씨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열자 먼지 쌓인 오래된 물건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희 씨의 잊고 싶었던 과거, 그리고 그녀의 가족사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영희 씨의 손에 닿은 것은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혔다 펴지면서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고, 잉크는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1950년대의 낡은 글씨로 쓰인 그 편지에는 섬뜩하고 잔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한자로 쓰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영희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너는 거지의 딸이니까 교육받을 자격이 없다. 그 편지는 영희 씨의 시어머니,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어린 영희 씨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미나의 모욕적인 말이 마치 메아리처럼 영희 씨의 귀에 다시 울리는 듯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같은 비수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어지는 사진 속에는 남루한 옷을 입고 풀죽은 표정을 짓고 있는 어린 영희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듯한 핏기 없는 얼굴. 사진 속 어린아이의 모습은 미나의 말과 기묘하게 겹쳐지며 영희 씨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 사진은 영희 씨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고통과 가난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도 있었습니다. 전쟁 고아 여성들, 기숙사 생활, 강요당해라는 헤드라인 아래 자신의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단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어머니 역시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가난과 고통을 겪으며 힘겨운 삶을 살아냈다는 것을 영희 씨는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한숨이 그 신문 조각 안에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일기 조각에는 내가 돈이 없어도 내 딸은 다를 줄 알았는데 라는 절규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희 씨의 어머니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한탄과 같았습니다. 그 모든 과거의 조각들이 영희 씨의 눈앞에 퍼즐처럼 펼쳐지는 순간 그녀는 섬광처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강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미나의 말은 새로운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7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받았던 그 잔인한 모욕이 방금 되풀이된 것뿐이었다. 영희 씨는 소리 없는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오랜 상처를 직시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거지의 딸이라는 뼈아픈 낙인, 어머니의 절망과 한숨.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미나의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눈앞이 선명해지는 듯한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그 상처가 아들에게도 대물림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 쳤던 자신의 삶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닐까? 물질적인 풍요를 향한 끝없는 갈망으로 변질된 것은 아닐까? 영희 씨는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고리를, 이 대물림되는 상처의 역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사회에 기부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왜 자신이 이런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결정 뒤에 숨겨진 70년의 아픔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영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 결심이 가져올 파장을 예감했습니다. 3주일 후, 영희 씨는 남편 동식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산의 늦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영희 씨의 마음속은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의지와 함께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나의 모욕과 아들의 배신감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아물어가는 듯 단단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고 그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동식 씨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며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지난 70년의 삶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의 묵직한 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 작업을 마치고 막 나서려던 순간 뜻밖의 인물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에 영희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장녀 순이 55세였습니다. 그녀는 손녀 지은이의 학교 문제로 부산에 잠시 들렀다가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가다 영희 씨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의아함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여기 웬일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는 왜 오신 거예요? 혹시 유언장이라고 작성하신 거예요? 순이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영희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순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며느리 미나의 모욕적인 말, 낡은 보따리 속에서 발견한 70년 전의 뼈아픈 상처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극단적인 결정까지 영희 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지난 세월의 고통이 순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영희 씨의 말을 듣는 내내 순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 순이의 입에서 놀랍고도 가슴 아픈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자꾸 우리는 없어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항상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내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저 자신에게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순이의 고백은 영희 씨의 가슴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난이, 그리고 그 가난으로 인해 생긴 자신의 트라우마와 무의식적인 말들이 딸에게도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신이 딸에게 엄마라는 역할로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주는 존재로서가 아닌 그저 가난과 좌절을 반복하는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상처를 너무 오랫동안 외면해왔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손녀 지은이가 해맑은 얼굴로 할머니의 낡은 보따리 사진을 무심코 들고 있는 모습이 영희 씨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 영희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70년 전의 상처가 다시 현재로 소환되는 듯한 기묘하고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영희 씨가 현재의 지은이에게, 그리고 영희 씨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듯했습니다. 영희 씨는 처음으로 딸의 깊은 상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트라우마가 다음 세대에,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딸의 고백은 영희 씨의 오랜 후회와 자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희 씨는 딸이 그 상처를 딛고 자신과는 다르게 살아가려 노력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마의 가난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딸은 자신의 방식으로 굳건하게 삶을 개척해왔던 것입니다. 딸의 강인함과 독립적인 모습이 영희 씨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 미나도 어떤 알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냉정하고 모욕적인 행동도 어쩌면 자신처럼, 혹은 딸처럼 어떤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영희 씨는 이제 더 이상 미나를 단순히 나쁜 며느리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야 할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각자의 상처가 어떻게 얽혀 있고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희 씨는 이제야 그 실체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긴 여정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오래된 상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더 이상 고통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영희 씨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